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 이력이 논란 휩싸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한 데다 이걸 홍보에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조수진 변호 논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보수의 심장 대구, 야당은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았습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여야 총선 행보 짚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안팎에서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 대신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 얘기입니다.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꾸라지 양산을 조장해놓고도 인권 변호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조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신복에 불과합니다. 일일이 연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 정도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우뚝 선 반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자, 변호사인 조수진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들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온 얘기입니다. 불과 1년 전 2023년의 재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성폭행 당했는데요. 1심에서 그 가해자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 가해자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씨를 변호하면서요. 피해 여성 아동이 성병에 걸렸는데 그 성병이 이 남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감염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당한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네. 피해자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짐작도 안 됩니다만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지금 가해자 변호사로 나온 조수진 후보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고 과연 정말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체육관 관장이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형량을 낮춰보려고 성병에 걸린 그 부분을 지금 제3자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가슴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병이 그 피해자의 아버지일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변호를 한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것이 변호인의 임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과연 인권 변호사의 변호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임했고 민변 출신의 그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신진희 변호사에게 그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근거나 뭐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재판 과정에서 뭐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뭐 증거나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죠.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재판부는. 너무 어린아이한테 너네 아빠도 범인이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얼마나 그 더 큰 상처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재판에서 1년 전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해자의 변호를 맡으면서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조 변호사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거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3자 가해 운운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그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던 이 조 변호사의 논리, 논거, 상대 변호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죠. 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물론 변론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변론의 적정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 조수진 변호사 해명이 더 기가 막힌데요. 본인은 직업윤리에 기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한변협의 변호사 윤리장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윤리장전 2조 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 변호를 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위 주장을,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허위 주장에서 2차 가해를 한 것은 인권 변호사 운운할 자격도 없고 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공천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 입장 잠시 뒤에 짚어볼 건데요. 성친 부의장님. 지금 아까 피해 여성 아동의 그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변호의 범주 안에 들어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또 다뤄지고 또 그 기회에 들어갈까 봐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예. 그 피해 아이의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피고인, 피의자, 범죄 피의자의 변호를 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앞에서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조수진 변호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 입장을 밝힌 것은 본인이 변호사의 윤리 안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전혀 그러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선을 넘은 게 뭐냐면 그 변호 내용뿐만 아니라 변호 내용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변호에 성공한 거 그것들을 좀 홍보하고 마치 성범죄가 있는 자들을 집행유예까지 끌어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한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그냥 피고인, 피의자를 변호한 것에 그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국민 눈높이에 좀 부적절하다.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검증할 시간이 없었던 것. 이 강북을 공천 상황이 워낙 독특했고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두 가지 책임에서 다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돼버려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피해 아동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수진 후보가 제기한 그 부친의 범행 가능성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라도 대놓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이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는 재판부도 조수진 변호사의 그 변론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줄 정도로 이 내용은 그 당시 법조계 내에서도 좀 회자가 됐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야겠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정진환 교수님. 조 후보 스스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강조한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셨을 때 이번 사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왜 저런 변호사 또는 후보를 후보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예. 왜 저런 상황까지 갔을까? 이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앞서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뭡니까? 피고인, 피해자 다 변해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또 이를테면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변호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우리가 경악하는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 조수진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이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조수진 변호사가 충분히 과거 어떤 행적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사과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당에서도 이 조 후보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민변인가요? 과연 민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호 행태가 한두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조카 변론 사건까지 소환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 변호사의 이런 변론 행태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수진 후보는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이 부족했다. 피해자다움이 부족했다. 이 논리로 상대방의 논거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변호했던 그런 이력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에요. 추나 치료를 받으러 한 30대 여성이 이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가 이 30대 여성을 추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조 후보는 한의사를 변호합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간호사한테 바로 알렸어야 했는데 이 피해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이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고인한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인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자, 변호사시니까요. 피해자다움이 부족했다. 피해자다움, 이거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단골 소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그런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후에 피해자의 태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성치훈 부장님, 저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게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이 변호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서 조수진 후보가 합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논거들이 많지 않았냐, 이런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가해자,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만 있었다면은 아마 변호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변호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것 자체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해자들은 아니면 피의자들은 피고인들은 그 변호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변협에서 나서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민주당에서 봐도 그렇고 변협에서 봐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도 그렇고 그 변호의 범위를 벗어났다, 선을 넘었다고 볼 정도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조수진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예. 지금 당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뭐 사죄의 목소리든 뭐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지금 공직 후보자로 나가겠다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숨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당 차원의 후보 차원의 목소리, 대응, 사죄 뭐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공직 후보자 공식 등록일입니다. 조수진 후보가 오늘 등록을 할지 말지 이것도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아까 저희 그래픽 잠깐 나갔습니다만 이 재판정에서 그 변론했던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변론한다, 나 이렇게 유능한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앞에 그 경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민주, 인권 이런 얘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전력을 보면 뭐 일종의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범죄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를테면 법망을 피한 기술을 얘기해 준다든지 또 그걸 홍보한다든지 예. 또는 뭐 가해자의 어떤 법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행태처럼 이루어진다면 이건 국민들이 볼 때도 용납하기 힘든 그런 영역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뭐 조수진 변호사도 나름대로 충분한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당 지도부가 이 문제는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간 통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했더라도 실제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이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활용하라, 이렇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조수진 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고요, 민변에서 일한 그런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종호 실장님. 자,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 사실상 여성에게 이런 그러니까 여성의 가해지는 성범죄가 왜곡돼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게 잘못이야. 이런 식의 전복된 어떤 그런 그 여성을 도리어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변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 시절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상 이 가해자인
남성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피해자인 여성의 어떤 뭐랄까요? 아유 왜 직접 빨리 뭐 옆에 사람을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왜 바로 즉시 고발하지 않았어, 고소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어떤 변론을 취한 겁니다.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낮은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성추훈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됐다. 예. 왜? 지금 이 변호사에게 여성 가산점을 줬어요. 여성 가산점을 왜 주는 겁니까? 국회가 남성 위주로만 됐을 때 입법 활동이 남성 중심의 입법 활동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시각으로서 여성의 이 뭐랄까요? 이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입법 활동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여성 인권을 거의 짓밟는 수준의 변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성 가산점을 주면서 입법 활동을 하라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후보가 스스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자임하면서 많은 이 성범죄 관련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의 재판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로도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불과 1년 전입니다. 또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강간과 유사 강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집단 강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거를 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추가로 드러난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 그 주치감경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죠. 그 조수진 변호사도 아마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저런 주장을 왜 하게 된 건지는 좀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뭐 극구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인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것 관련해서 지금 등등해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불과 5문장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짧은 입장문으로 가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태도들이 점점 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고 그러면은 이 논란을요. 조수진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잘못된 공천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천을 회수하고 지금 강북을에 지원했던 지원자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좋은 사람 오늘 밤이라도 전략 공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공천을 강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 후보, 이재명 대표가 악질 범죄라고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도 변호한 이력이 추가로 드러났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해왔고 또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그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그러니까 뭐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민주당 활동도 계속 해왔고 6년 정도 형사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뭐 마약, 뭐 강도, 살인 뭐부터 해서 또 뭐 교통사고 등등 돈 없고 그런 분들 해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논란의 재판 그리고 조 후보의 변론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늘과 내일 공식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아직 이 조 후보는 등록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지도부 일부에서도요.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기류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식 입장이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중으로 조 후보가 공식 선거 후보로 등록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정기남 교수님, 지금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쎄요, 당내 분위기는 이런 논란 자체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공천을 취소해야 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의 어떤 본인의 변호 활동에 있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소명 또는 사과했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런 입장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일 사실상 후보 등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후보 교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급조된 후보이다 보니까 박용진 후보를 그냥 내치는 데만 관심을 썼지 그 상대 후보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 상대 후보가 갖는 여러 가지 후보 자격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결격 사유는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차제에 저는 우리가 보통 후보자들의 어떤 검증을 할 때 후보자의 성범죄 이력을 우리가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 변호 이력까지도 공청 검증에서 뭔가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조수진 후보의 이 성범죄 변호 논란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더 문제 많은 후보들도 많다. 이런 말로 회피했습니다. 보시죠.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한 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의원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치은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의 인식 저는 짐작이 됩니다. 내심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발언을 하시는 순간 이후에도 뭔가 계속해서 뭔가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 사건이 하나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도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빨리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당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면은 당장 내일 후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검증이 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강북을 이번에 뭐 20몇 명이 지원을 했을 때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천이 부적격 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 그렇다면은 뭐 3인 경선을 했던 박용진 후보가 안 된다면 3인 경선에 나왔던 또 다른 후보도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적격 부적격 심사를 받았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최후의 방법에는 무공천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후보를 지금 논란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서울 전체 선거, 전국 전체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도 고려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후보에 대한 지금 대안이 없고 교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면은 무공천까지 각오해서라도 지금 밤에 내일 그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빨리 최고위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후보 논란, 조수진 후보 논란, 이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무공천을 할 각오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 부의장께서 해주신 말씀이 민주당의 주류적인 견해라고 하면 참 다행일 텐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처음 앞에 살펴본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그 끔찍한 2차 가해 변론, 그 사안 하나만 갖고도 사실 조수진 변호사는 아웃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조용해요. 이거 젠더 이슈를 얘기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이것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서지 않는 것이 10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과거에 남인순 의원, 송파병에 출마한 이런 분들이 그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건 때도 그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피해자가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이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였어요. 이런 수준의 그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그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대도 안 하는데 그 당의 여성 의원들은 뭐냔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덧붙이면은요. 이 전국권리당원이 지금 조수진 후보를 뽑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뽑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알게 된 이상에는요, 사실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분노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느냐? 검증해서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수치스럽다. 부끄러우니까 우리 한 표 물르게 해달라. 이런 후보는 공천 철회해달라. 민주당 당내에서 당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정당이다. 저는 그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후보,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느낀 게 말을 너무 소탈하게 하세요. 저의 주장을 심은 얘기를 하면 상대가 바로 이 반발심을 갖습니다. 판단할 여지를 주고 재료를 던져야지 요리를 해서 주면 싫어해요. 강요당하는 거니까.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분들과 운동하면서 체득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시장 가고 도지사 하시면서 익히신 방법이군요. 그렇죠. 체험 결과죠. 체험 결과고 사업을 성공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결 중에 하나군요.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방송에 또 출연했던 그런 인연도 있군요. 쭉 어떤 논란이 있는지 보셨고 하루, 아니죠, 오늘과 내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조수진 후보 등록을 할 건지 당에서 공천을 철회할 건지 이 결정도 남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조수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얘기입니다.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종호 실장 보시기에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워딩을 보고 했을 때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보다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표현했던 그 표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이 되거든요. 아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조카에 대한 변론 보셨죠? 그런데 조카에 대한 변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먼 친척이니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조카에 대한 어떤 변호 1년 후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변호 똑같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호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상황만입니까? 막말이 터지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한 막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가 터지면 또 그대로 갑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공천을 스스로 받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그런 사실 비판이라든지 비난에서 이 민주당이 과연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당내 당 안팎에서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이 성폭력 변호 과정에서 보여진 이 조 후보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단체에서 여성 후보의 가산제도, 저희 패널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수진 후보 25%의 여성 신인 가점을 받고 경선에 임했습니다. 물론 그 가점과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니 이제 그만하자, 그만 논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선을 확실히 그어줬습니다만 우리 여성계에서 이 여성 후보 가산제도는 성범죄자 변호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라면서 사퇴를 촉구했고요. 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강간통념이라는 개념,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 이걸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그 인물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뿐만 아니라요. 지금 조수진 후보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가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조 후보의 공천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길에서 배지를 주었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만났습니다. 예.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분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류 중에 주류예요. 유시민 씨가 운영하던 알릴레오에서 짝꿍처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그쪽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이건 우연히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여성계의 그런 비판 여론에 아까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아니 우리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 또 여성 당원들은 왜 지금 아무 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주셨는데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 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단톡방에서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 이력을 공유를 하면서요. 한 의원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니까 이재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여성위원장입니다. 이런 사례들만으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례들만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만으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 조 후보를 두둔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등학교 4학년 그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한 사건, 그 사건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서 이게 밝혀졌고 그 가해자가 기소가 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로 무슨 친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이면 그걸 자기 부모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변호인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감형을 좀 받아보겠다고 그 성병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옮았을 수 있다? 정상적인 변호사는 그렇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고 남성인데도 이게 좀 분노가 느껴지는데 아무리 선거를 해야 되고 정치판이고 표가 소중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민주당의 보편적인 그 젠더 감수성이면요. 이건 심판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친부 기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의 여성위원장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허위 사실은 아닐 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런 발언을 만약 했다면은 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카톡방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워낙 지금 급격스럽게 절정된 공천이었고 계속해서 뭔가 한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총선입니다. 총선이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무리해서라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지역구 상황이 바쁘고 서로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위원장이라면 우리 당의 여성위원장이라면 전체 여성 의원들을 어떻게든 소집하든 어떻게 뭐 줌 회의를 하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그 의원들끼리 따로 있는 카톡방이나 뭐 SNS 방에서 저는 의견을 표출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성위원장의 공식 입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이재정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낸 것이고 이런 보도가 나온 김에 여성위원장의 공식 입장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배지를 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종호 실장님. 네네. 이게 아직 선거도 치러지기 전에 배지 주었다, 뭐 당선됐다 이렇게 축포를 미리 터뜨려서 유권자들을 어떤 우롱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북을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런 겁니다. 강북을 유권자들을 정말 지금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1987년 이후에 뭐 한 7차례에 걸쳐서 15대부터 21대까지 모두 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 지역에선 승리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하지요. 노원, 도봉, 그다음에 이 지역까지 합쳐서 강북까지 합쳐서 물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그다음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범죄자의 편에 서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인륜을 저버린 피해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그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변호를 한 사람도 그냥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준다라는 식의 지금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당사자가 물론 자기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정말 나의 비전을 보여줄 거다. 이런 태도가 진정으로 지금 후보자의 태도이지 웃어넘기면서 자신이 맞다. 그런 식으로 나는 요행을 지금 하나 얻은 것이다. 라고 동조를 한다면 일단 후보자의 자격,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네, 정기동 교수님. 저희 그래픽 나갔습니다만 최근 7번 선거에서 강북을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대 득표를 했던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물론 경선까지 했습니다만 정봉주 의원의 공천을 취소를 거쳐 조수진 후보에게 공천을 줬는데 이 지금 상황을 두고 배지를 주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도 웃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또 방송 나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본인이 또 했더라고요.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반적인 그 깔려 있는 베이스는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선거는 벌써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120석, 130석 운운하다가 2, 3주 사이에 정당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고 조국 혁신당이 뭐 돌풍을 일으키고 또 정부 여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황상무 수석의 어떤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지 이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태도가 일관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뭉치면서 사실은 여론 지지형이 급변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뭐 앞서 얘기했던 여성위원장이나 당 대표나 옆에도 쳐다보고 있는 유시민 작가나 희낙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 자, 근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선거 한 20일 남았습니다. 예. 중도 무당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시민 작가 잘 압니다만 배지 주었잖아요.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것 같지만 예. 오히려 대단히 시니컬하고 거만하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수진 후보의 거취 지금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조수진 후보가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할지 언제 할지 이것도 추가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마치기 전에요. 배지 주었냐 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 공천 국면도 그렇고요. 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을 희화화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또 됐는데요. 어제 모습입니다. 미친들인 게 아니 40%가 높은 거예요, 그게? 28% 이렇게까지 갔다가 40%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하는 거야. 네. 아니 그 높은 게 아니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가지고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언론에서 먹잇감을 던져줍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래.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대들다가 구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인인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정치적 구타. 지난번에도 그 화재 현장에 가서 한번 이제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렸잖아. 그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을까요? 저러다가. 송영훈 변호사님,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십니까?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거칠죠. 미친 X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안 맞아서 그래.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 구타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만하고 불손하고 예의가 없네요. 그리고
저런 유시민 전 장관의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죠. 민주당이 지금 공개적으로 200석을 이야기하고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전반적으로 선거를 다 이겨놓은 것처럼 지금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엊그저께 200석을 언급을 했죠. 이런 태도가 사실 지금 야권 전반에 걸쳐서 있다고 보입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 이렇게 국민 앞에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선거를 다 이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배지를 주었다고 하고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문제가 된 후보가 있어도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직 투표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치은 부의장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친 X.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안 맞아서 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어졌으니까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희화하고 놀릴 수 있는 자유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일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특정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저렇게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그 배지를 주었다 이 발언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혀 이렇게 공개될지 모르고 사적으로 농담을 한 건데 밝혀졌을지라도 듣는 분들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거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심각성을.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선거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하기 위한 발언들이 저는 오히려 당에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결정적 발언 중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안 계시지 않냐. 살아계신 당대표에게 집중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발언을 듣고 또 지금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배지를 주었다는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에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본인의 말의 무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훈 실장 같은 마음이신가요? 조금만 더 붙이고 싶은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들고 다녀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돌 던져라. 그런데 왜 뒤에서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안 맞아서 그래.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 두 표현을 저는 연결해서 대단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이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돌 발언, 돈을 들고 던져라, 맞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지성인입니까? 이 나라의 지식인입니까? 지성이자 지식인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으로 책을 팔고 알쓸신작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팩트 하나만 체크해드리죠. 마치 28%에서 40%까지 나오는 것을 마치 무슨 미친 무슨 이렇게 땡땡하고 대통령을 욕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장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선 시절 직전에 얼만큼 나왔는지 아십니까? 30% 중반대였습니다. 지지율이. 그렇다면 그때도 그러면 그렇게 욕을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게 나와서 그렇지 5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50%가 넘어간 그런 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비난을 받고 또 스스로 정권도 사실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도 잘못하고 안보도 잘못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보통은 10년 주기로 정권이 계승되는데 5년만 하고 다른 진영으로 정권을 넘긴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더군다나 예의 없이 폭력적인 발언을 사용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지성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하기도 하고 또 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공식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대표 오늘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전국에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됐다! 압도적인 표차로 확실하게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각각의 텃밭 또 심장으로 불리는 곳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곳 모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 대구 경북에서 패배하면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민생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한다. 151석만 얻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오늘 사실 그동안은 어떤 수도권의 그 격전지 이쪽에다가 이 두 대표가 집중했다면 사실상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양당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단 말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상의를 하고 일정을 저렇게 잡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저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우리 지금 TV조선에서 오늘 저녁에 월드컵 예선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 축구도 디딤발이 정확해야 슈팅을 잘할 수 있듯이 지금 그런 것처럼 고유한 지지 기반,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또 이제 수도권에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구 경북을 찾아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또 지지를 공고하게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지금 대구 경북에서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지금 그 탈당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분명하게 지지해달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대구 달서울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진웅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도 말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 보입니다. 그래도 네. 바로 주워 담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 나름대로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와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스피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행사장에서 말을 빠른 말로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주 익숙한데 저런 현장에서는 사실은 좀 스피치를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도 하고 또 이렇게 자극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텐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하나 지적하면 말이 할 때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스토킹만 합니까? 저는 최소한 정부 여당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지금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국정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의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라든지 좀 뭔가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또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 제가 아까 좀 잘못 좀 읽은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이게 말실수를 한 게 아니고 뭐 반어법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방탄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런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국정이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리하고자 한다. 그 대비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방문한 대구 중남구요.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한 곳입니다. 또 경북 경산시는요. 친박계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곳인데 이종훈 실장님, 이 두 곳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총선마다 사실 이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영남에서 무소속 후보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또 경선 가기 전에 컷업된 사람들이 불복해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또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일례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적지요. 최경환 전 부총리만 하더라도 뭐 경선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무소속으로 거의 나온 셈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바로 어떠한 곳이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승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대구 경북 분들한테 또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대구 방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보수의 심장 그리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도 이곳 대구 서문시장을 찾으면 힘이 난다 이렇게 말했던 곳이죠. 한동훈 위원장 이곳에서 지금 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인 그런 모습입니다. 성치은 부회장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각각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런 것들을 이제 집토끼를 잡으러 가는 전략이라고 하죠. 집토끼, 산토끼로 나누는데요. 저렇게 이미 어차피 지지세가 높은 곳에 왜 가는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면서 후보들이 또 대표들이 힘을 얻으러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집토끼가 있는 지역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 지지, 어차피 그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겠지만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는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새몰이를 하는 과정들이 아마도 선거를 시작할 때 이 각자의 정당의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당대표들이 집토끼가 많은 지역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광주에 이어서 호남 지역을 길게 돌면서 정권 심판론에 세게 불을 당겼고요. 한동훈 위원장 보신 대로 보수의 심장에서 민심을 또 강조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 상식,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해야 합니다. 5.18 민주묘지에서 5.18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송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정신 나간 집단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발언 수위가 호남에서 좀 더 세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셀프 디스를 상당히 강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 정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 5.18 전야에 그 룸사롱에서 여성 접개권 끼고 술 먹는 게 그게 5.18 정신을 망각하는 거죠. 그거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입니다. 이번에 영등포에 공천을 받으셨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한 톤으로 셀프 디스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짧게만 보태면은 국민의힘은 5.18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원의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공고히 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찬성했고 5.18 북한 관련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그 도태우 후보도 공천 취소하는 등 5.18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당이다라고 예.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앞서 저희 미디어월로 보여드렸던 대로 경제 실정,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오는 길에 진짜 큰 수입을 잡았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사과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과일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나.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걸 고쳐야 되겠죠? 자, 이재명 대표가 또 계속 외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시사하는 그런 발언인데요. 성치훈 부의장님, 이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신중하게 써야 하는 카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권 심판론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근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예. 암시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은 이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뭐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뭐 탄핵 소추야 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판결을 한다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민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뭐 탄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취지해서 말했다기보다는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지금 방금 경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뭔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야당에 대한 비아냥과 비판만 하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좀 나온 것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탄핵 이 단어 그리고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단어는 앞으로도 좀 사용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 대구 서문시장 찾았는데 이곳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인의 마음으로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자, 한 위원장이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일정 와중에 한 가지를 공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성사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려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게 다음 주인데 그때 대구를 한 번 더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사실 은원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은원 관계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삼성의 어떤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사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맡았고 또 기소하는데 많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피고인이 나중에 이제 재판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남으로써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장면을 또 연출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도태우 후보와 최경환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경환 후보야말로 친박, 뭐 찐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부총리까지 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태우 후보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로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또 최경환 이 두 후보가 대구 또는 경북 경산에서 출마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어찌됐든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정기영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뵌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나름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80%에 의해서 탄핵당한 소위 이른바 촛불 시민에 의해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보수 결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80%에 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유영하 변호사 공천 줬죠. 도태우 변호사 공천 줬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중도 무당층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 변호사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종근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표현하자면 뭐 은원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 분이 만남으로써 이것처럼 어떻게 사회 통합, 국민 통합에 대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폄하만 할 일인가 싶고요. 다음 주에 그 예방했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푸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행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요. 민주당 비례정당에 입당했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수 탈당하더니 이제는 꼼수 복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감쌌는데요. 보고 오시죠. 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일정 부분이 돼야만 아마 그 비례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호 추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는가 봐요. 꼼수 복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의장님, 굳이 김남국 의원한테 입당을 먼저 제안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냐? 그렇진 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례연합정당들에게 지금 양당 모두 의원 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의원들의 이동이 있는 이유가 비례 순번에서 그 높은 순번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의원들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더 끌어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대응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가장 윗순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무조건 한석이 더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동한 의원들의 숫자를 봤을 때는 굳이 한 명을 더 이동할 필요는 아니면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호 순번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아니면 의혹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목적, 그러니까요. 그 다른 목적이 뭘까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요.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코인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모 발언이 나왔던 그 과거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이 코인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때 모습 보고 오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하고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이종호 시장님. 네.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요. 당시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논란되니까 민주당에서 김 의원한테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 의원이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 문제가 있고 난 뒤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탈당해버려서 이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논란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다시 굳이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도 왜 받아들였을까?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저는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떠오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누가 떠오르냐면 현근택 변호사가 떠올라요. 현근택 변호사 그때 어찌됐든 당내에서조차 이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소집돼서 아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바로 정성호 의원한테 현근택 의원은요 하고 물어보면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거 징계를 좀 몇 개월 당원권 정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 심하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즉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이 당심이라든지 국민 여론이랑 상관없이 이 구제를 하거나 혹은 또 어떤 이 혐의에서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역력히 그 문자에서 드러났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도 같은 케이스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3번에 갈 마음이 없어요. 국민의 미래는 4번이면 딱 좋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번과 4번, 1번과 3번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 순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끌고 와서 3번으로 꼭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쟁을 국민의힘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미리 14명을 다 채워넣어갖고 3번을 뭐 고지를 점령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분히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탁을 해주겠다. 의혹도 세탁을 하거나 해서 또다시 어떤 우회를 통해서 꼼수를 통해서라도 복당을 시키고자 하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 김남국 의원을 비례정당이 입당시켰던 그 이유가 뭘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남 교수님. 총선이 끝나면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합당을 하게 될 테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적절한 절차를 밟고 합당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큰 실효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에서 우회상장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이 지난번에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탈당을 했을 때도 이를테면 꼬리 자르기 또는 뭐 꼼수 탈당이란 말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도 우회상장을 노리고 총선 이후에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일어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조심하고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거판에서 왜 지금 이런 말 그대로 뉴스의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주고 소재가 되냐는 거죠. 결국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소위 해볼 만하다. 이번 총선 나름대로 200석 운운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비례당으로 들어가면서요. 과거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이른바 남국팔적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살아 돌아왔는데 남국팔적은 전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과한 대응 두 가지가 기본 원칙으로 봤는데 타이밍을 다 놓쳤습니다. 윤리위 제소까지 갈 일이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해야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뻔뻔하게 느껴지거든요. 방송문을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써도 모자랄 판에. 저희 스튜디오에 남국팔적 중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성치훈 부의장님인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민주당을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들은 전멸했다. 이런 대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 8명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낙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 뭔가 좀 입바른 소리 하는 것,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쓴소리를 하는 것,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당의 주류로부터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처우를 받는 것, 이 정도 각오 없이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그때 저희가 좀 지적했던 부분들, 의원들에 대한 가상화폐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 너무 거기에 포커싱이 됐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뭐였냐면 돈봉투 사건. 그 당시 돈봉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것도 좀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후에 뭔가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당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이 전달했다고 사실상 증언을 하면서 인정을 한 이후에도 뭔가 그 이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당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과거에 그런 지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다고 밝히기 전에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김남국 의원은 조국 혁신당에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요즘 근황이요. 불출마인데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쉽고 이제 속상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더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마지막 임기 끝까지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너 조국 혁신당 뽑을 거냐, 민주당 뽑을 거냐,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친하잖아요. 조국 교수님하고도 친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너무 측근으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성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둘 중에 어딜 갈지 많은 또 관심이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김남국 의원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한테 왔다, 의리파다 이렇게 또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리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팬심대로 어떤 선택을 한다면 조국 혁신당에 갔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더불어민주연합에 굳이 입당을 한 것은 아까 여러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합당을 하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집에 복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다시 23대 국회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은요. 자기 팬심대로 그냥 조국 혁신당에 가면 돼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정치할 의사가 있으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민주당에서 차차기에 공천도 노려볼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입지 회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연합에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리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또 조국혁신당 이 두 당의 경쟁이랄까요?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연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다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시죠. 모두 바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발언 순서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또 모든 말씀까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종호 실장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살뜰하게 더불어민주연합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조국 혁신당에. 자, 우리가 4년 전에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죠. 4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민당을 만들기 전에 같은 계열의 정당이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열린민주당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솔선수범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더불어시민당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아지자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이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라고 분노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한정된 파이, 즉 20석 내외의 이쪽 진영에서의 비례대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어떤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미리 다 그림을 그려놓고 몇 명은 꼭 입성시켜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지금의 지지율대로라면 최소한 한 10석 내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의 파이는 그만큼 적어지니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양측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비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에 배치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요. 과거 본인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검사, 과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서 나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휴대폰 제출 임의로 하셨습니까? 제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당연히 다 협조해 드렸고요. 제가 뭐 감찰 과정이 모두 적법했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있겠지만 특별히 그거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없으시니까. 대한민국 검사이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압수 수사를 하면서 저는 압수된 핸드폰 뭐 비밀번호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비번을 모두 풀지 않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영전하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휴대전화 비밀 협조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깡통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런 게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 전 검사가 그 일부러 휴대폰을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바꿨는지 제가 거기까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본인도 수사기관에 그렇게 새 폰을 냈다고 하면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그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어떤 적법한 방어권 행사인데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그 휴대전화가 문제가 됐던 게 소위 말하는 그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그 문제의 기자가 전부 다 무죄 판결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휴대전화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열어라고 하는 것이 그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예요. 박은정 전 검사가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 공세에 집중한 나머지 자가당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은 정상진 후보도 좀 논란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니까 이 정 후보가 조국 대표의 다큐 영화죠. 그대가 조국을 배급한 그 회사의 회장인데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정책을 만드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두었어야 할까요?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금 뭐 검찰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대가성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을 지금 소재로 한 어떤 다큐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대가 조국도 화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정감사에서 상영 기간 4개월 동안 새벽 시간 577회 중에 199회가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결과는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결과이다. 그때부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대가성이죠. 이렇게까지 조작해 한 것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16번으로 주느냐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후보들 간의 대가성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5명이나 지금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명명백백한 대가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이상 사실 총선에서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뭐 비례라든지 혹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상진 후보 비례대표 16번이죠. 지금 어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15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온다면 이분이 국회에도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앞순위 10명 중에 4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인데 이 정상진 후보까지 한 명 더 추가돼서 5명까지 재판받거나 수사 중인 그런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 대표 본인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전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4월 총선에 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끝이 납니다라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겁을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정기동 교수님, 저 대표 부산 사투리 겁먹었냐 이 얘기를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지층을 또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도 쫄았지, 쫄았냐, 뭐 쫄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지금 조국 대표죠. 상당히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회복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가 가리고 또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구도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상당 기간을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참신함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출범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에 불을 붙이고 또 그 윤석열 한동훈을 하나의 패키지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들이 나름대로 대중들의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 소위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바람을 잠재운 그런 어떤 효과적인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2차 당정 갈등은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사퇴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이 대사 원래 이번 주말쯤에 귀국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상을 깨고 오늘 아침에 전격 귀국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거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현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체류하시는 계획이신가요? 대통령실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마치죠. 성형훈 변호사님, 이종섭 대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 즉각 귀국하라 이런 압박도 있었고 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면 대응을 선택한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에 대한 높은 응답성을 보인 것이고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가 처음 나갈 때부터 사실 어떤 무슨 조사를 회피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대사로 임명받고 적법하게 출국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야당이 계속 뭔가 조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갔고 그렇다면 이종섭 대사로서는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귀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도 하고 원래 다음 달에도 공관장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 25일에도 방위산업 관련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러 들어온 김에 또 공수처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조사받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한마디만 제가 보태자면은 공수처에서 빨리 좀 조사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발된 지 6개월이 넘었고 출국금지 걸었었던 걸로부터는 지금 벌써 한 석 달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종섭 대사 측에서 공수처에 소환 요청을 하고 앞으로 나의 일정까지 모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의 외압 주장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요. 야당 의원 10명이 새벽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성친 부장님. 메시지가 즉각 해임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걸 좀 의도하고 간 걸까요?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호주 대사,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한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포커싱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공항까지 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종섭 지금 대사가 오자마자 소환 요청했다. 저는 지금 오버랩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똑같이 나를 소환해서 빨리 조사해달라고 한 적이 있죠. 그때 국민의힘의 입장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수사기관은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절차에 따라서 수사받아라.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대사도 지금 사실 이 의혹의 최종골입니다. 지금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월 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한 지금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까지 저는 소환이 되기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런 정치적 공세를 오히려 역으로 이것 봐라 소환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펼칠 거라고 보는데 좀 기간이 다 지나면 이종섭 대사가 왜 의혹을 받았는지가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귀국했다는 건 앞으로도 공수처가 수사를 요구하면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의 어떤 일정을 이야기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겠다라는 선에서 다시 이제 복귀하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재판부터 정확하게 임하시라, 재판을 임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전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